코로나19로 원격 작업이 늘면서 빈틈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 유가 시장까지 휘청. 원인은 사이버 공격이었다. 비대면 초연결 시대, 사이버 공격의 위력은 상상 불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세계 대전이죠. 사이버전.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단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펼쳐지는 전쟁이라고 하니까 뭐 저희는 알 수도 없고 너무 궁금하고 또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속 시원하게 현황을 짚어주고 해법을 제시할 분들 모셨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강군 육성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권혁진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도전과 응전 K안보 포럼 최낙순입니다. 블루오션 사이버 공간을 정복하라.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김영준 교수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안보의 문제 아닙니까? 뭐 테러이고 범죄인데 요즘에 사이버 안보라고 하고 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제 비전통적 위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전통적 위협은 뭔가? 이것들은 전쟁, 국지도발, 주변국 위협과 같은 현재 군이 대응하고 있는 그런 위협들입니다. 근데 그 위협 자체가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이거에는 재난,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 여기에 대한 대응도 사이버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하는 것도 우리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안보는 이미 이제 미국 합참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서에서 나타났듯이 심리전, 정보전, 여론전들이 다 포함된 일상의 영역이 전장화되는 365일 24시간 전장의 영역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물리적 충돌보다는 비전통적 안보 개념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 국가의 그 군사적 침입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비국가적인, 초국가적인 행위자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와 테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대비해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석기 시대에는 돌칼과 돌도끼를 많이 준비하면 그죠. 군사적 침입으로부터 대비를 했는데 네. 어느 날 칼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칼과 활을 막 준비했어요. 근데 총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위의 무서움을 깨닫고 총과 대포를 막 준비했는데 핵이 탁 터져버렸습니다. 전쟁은 끝나버렸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핵과 미사일을 막 준비했어요. 근데 이 미사일이 발사 버튼이 눌러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이죠. 네. 적을 향해야 되는 미사일이 어느 순간 나를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2008년도에 러시아와 크루지아의 전쟁이 있었는데 사이버 공격으로 무력화시키고 나서 물리적인 공격을 해서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비전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의 존망에 좌우되는 그러한 큰 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뭐 말씀드리니까 진짜 확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예.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공격.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보 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국가 기반 시설의 철통 보안망도 순식간에 뚫어버리는 사이버 공격. 더욱 지능화, 고도화, 은밀화되며 국가안보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위협, 현재 진행형인 공격,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이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격이 이제 급증을 했다는 것인데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뭐 또 공격 유형이 뭔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집에서 내 PC를 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서버나 데이터들을 이렇게 접속해서 일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어떤 빈틈, 취약점들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 내 PC와 사무실 간을 연결하는 이 인터넷 이 부분이 좀 취약해집니다. 네. 두 번째는 PC 자체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PC면 저만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사용하고 그 네. 아이들이 또 다른 것들 게임을 깐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릴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줌과 같은 어떤 협업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 어떤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점들을 이렇게 빈틈을 노려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2월 25일 날 IBM 연구소에서 이렇게 그 연구를 발표했는데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도에 제조업, 특히 의료 분야, 산업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배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ICS라고 하는 산업 제어시설에 대한 공격도 50%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뉴스가 나왔죠. 이 석유 파이프라인 공격, 예. 그것도 그런 빈틈을 이용한 공격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은 물론이고 또 산업계 또 국가 안보까지 정말 빈틈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 미국 최대 송유관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가동이 중단되는 네. 사건이 벌어졌죠. 뭐 다들 아실 건데 그냥 이 송유관만 딱 막힌 게 아니라 세계 유가 시장이 그냥 예, 휘청했습니다. 출렁거렸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해커들한테 57억까지 줬다고 하는데 아니 세계 최강인 미국에서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까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영진 씨는 물론 뭐 저를 포함해서 네. 세계인들이 이제 충격에 빠졌거든요. 이 박사님, 이번 사건 어떻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그 FBI 발표에 의하면 다크사이드 러시아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미 최대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그 통제 시스템을 공격해가지고 랜섬웨어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송유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은 위키피디아 정의에 의하면 그 랜섬이라고 하는 몸값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인데 흔한 방법으로 주요 시스템, 주요 프로그램을 그 암호화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작동을 불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복호화하는 키를 줘가지고 복호화하는 키를 줄 때 금전적인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57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복호화하는 돈을 이제 요구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이렇게 복호한다.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를 하는 건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 현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누가 바꿨고 내가 누르려고 했더니 안 열려서 전화 갑자기 오더니 돈을 안 넣으면 현관 비밀번호 안 알려주겠다 이런 거네요. 더 정확하게 쉽게 말씀하셨네요. 이런 일이 예. 그러니까 흔한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방법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랜섬웨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국 그 송유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컴퓨터 시스템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갔는데 잘 그 방어가 되어 있는 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이렇게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흔한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쓰냐면 악성 코드를 심은 메일을 보내고 그 사용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클릭하는 순간에 시스템에 이제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이러한 방법을 썼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 스핀 백업이라고 하는 업체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에 3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3,700억 정도의 랜섬웨어 피해가 있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억 달러, 한 22조 5,700억, 한 60배 정도가 이렇게 규모가 는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입니다. 네. 미국 최대 속류관 랜섬 공격으로 어쨌든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사실은 깜짝 놀래고 충격에 빠졌는데 당선 직후부터 사이버 보안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외쳤던 바이든 대통령. 이번 사태 이후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떤 내용입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잘 아시지만 대통령 선거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시기 때 러시아의 대선 개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죠. 네. 러시아의 선거 개입 같은 것은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선상에서 지금 송유관이 해킹까지 당하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치 동맹을 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소위 대중 대러 견제들 혹은 북한 같은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한 초기 수단으로서 본인이 가장 신속하게 발령할 수 있는 행정명령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강조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IT 강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네. 사이버 공격에 안전합니까? 아, 안전해야 됩니다. 네. 네. 사이버 공격으로 완전히 안전한 나라가 정말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그 보고에 의하면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18년도에 보면은 그 22건, 19년도에는 39건, 20년에는 8월까지 73건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더욱이 또 최근에는 그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고 하는 APT 공격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 산업군으로 사이버에 대한 공격은 이렇게 퍼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그 치매 사고 동향집에 의하면 그 하반기가 전반기보다 25% 정도 치매 그 유포에 대한 그 탐지 현황이 늘어났다는 것만 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에 대한 안전을 지키려면은 사전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탐지가 됐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 사이버에 대한 안전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이버 안보 위협의 위험성, 대비의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채널을 돌린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럴 땐 뭐다?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지금은 무슨 시대? 혹시 소녀시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바로바로 사이버 전쟁 시대. 국가적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5의 전장. 사이버 전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2007년) 최초의 전면적 사이버전이라 불리는 에스토니아를 향한 사이버 공격을 아십니까? 오랫동안 러시아 지배하에 있던 에스토니아는 1991년 소련의 몰락과 함께 독립한 국가입니다. 어느 날 에스토니아의 공공부문 중요 시스템과 서버에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정부의 주요 웹사이트가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로 뒤덮이고 에스토니아 주요 인사들의 이메일에는 스팸과 피싱 메일이 복주했으며 에스토니아 정부 공식 사이트 접속 불가, 총리실, 국회 등이 모두 공격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어서 은행, 학교, 통신사는 물론 언론기관까지 그야말로 에스토니아의 전 사이버 공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당시 인구 130만의 신생국가였던 에스토니아는 사이버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탑 클래스였습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99% 이상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인구 절반 이상이 인터넷 뱅킹을 사용했으며 인터넷으로 모든 공공 행정 민간 업무가 가능해 이 에스토니아로 불렸을 정도. 그렇다면 이런 사이버 공격은 누가, 왜? 에스토니아 정부는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 사이버 전쟁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 에스토니아의 반러, 친서방 행보에 대한 공격이라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강하게 부인했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사이버 공격으로 현실 세계의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일이 가능할까? 대답은 yes. 2010년 이란에서는 악성 프로그램 하나가 수많은 원자로를 파괴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해 여름 발견된 신종 컴퓨터 웜, 일명 스톡스넷. 사실 이란의 핵시설은 보안 문제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안 설비가 잘 돼 있어 직접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그 철통 보안을 뻥 뚫어버린 것은 바로 요 작은 USB. 스톡스넷은 USB 저장 장치를 통해 핵시설의 악성 코드를 감염시켰습니다. 이 악성 코드의 한 부분은 오랫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기계를 돌려 원심 분리기의 회전축이 요동치다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만들고, 다른 부분은 미리 프로그램된 장면을 구동하여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 자가 탐지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해 원심 분리기 가운데 20%의 가동을 중단시켰고 이란 핵무기 개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실제 시설 파괴를 이뤄낸 것. 이게 되네 돼? 2012년 8월 국제석유 유통량의 약 10%를 책임지는 세계 최대 정유사인 사우디 아람코.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중요 파일들이 사라지고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가 하면 시스템 다운까지. 아람코 본사에 있는 컴퓨터 중 약 3만 5천 대의 이와 같은 일이 발생.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전쟁에서 등장한 사이버 무기 샤문이라는 악성 코드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악성 코드 제작자가 정해놓은 시간에 활성화돼 컴퓨터 파괴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한 후 그 위에 손상된 이미지를 덮어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모든 컴퓨터와 IT 기기들을 인터넷과 네트워크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 책상에 놓인 것은 타자기와 팩스였습니다. 때 아닌 과거로의 회기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40년 전의 업무 환경이 5개월이나 지속됐다고 하니 사이버 공격의 위력이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사이버 안보가 바로 국가 안보로 직결되는 시대. 꺼진 물 아니 꺼진 컴퓨터도 다시 보자. 사이버 전쟁을 막는 것,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와, 사이버 공격은 정말 상상 초월, 상상 불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제5의 전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이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 군이 첨단 무기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3,000여 대 이상의 컴퓨터로 이 현장,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이 타격을 한 게 승리의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뭐 요새는 컴퓨터를 들고 전장에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사이버상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와. 그래서 이제 미래전은 전평시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미래전의 모습들은 기존의 우리가 전장의 모습은 지상, 해상, 공중, 여기에 우주, 사이버가 이렇게 더해진 5차원 공간에서의 이제 전쟁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기 체계가 첨단화될수록 똑똑해집니다. 스마트해지고 또 무인화되고 이런 무기 체계가 굉장히 좋은데 취약점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이제 취약하다는 점이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되고 굉장히 위험한 우리 군의 위험한 그런 요소로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 쪽은 안전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포괄 안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은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가스 이런 그 국가 기반 시설은 이게 만약에 멈추게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바로 위협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기반 시설들이 계속 똑똑해집니다. 네트워크로 네. 다 연결되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그런 요소가 되고 우리는 우리 군 무기 체계만 지킬 거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 사이버 공간, 이 사이버 공간은 우리의 무기 체계 또 우리 민간의 국가 기반 시설까지를 포함하는 사이버 공간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자,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궁금해요. 네네. 북한의 사이버 용병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이 사이버 용병이 대체 뭔지 일단 궁금하고 이거 사이버 공격 이거 불법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국제적인 뭐 제재 같은 거 좀 없습니까? 사이버 용병은 사실 이제 최근에 용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 사실 핵이나 미사일 같은 거는 국제 통제 체제가 많이 있습니다.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도 있고 MTCR이라고 MBT 체제도 있죠. 근데 사이버 같은 경우 지금 규제들이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북한이 이전에는 마약 거래라든가 밀수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 화폐들을 갖고 이런 북한 해커들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걸로 미국 정보기관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게 해킹 한 방에 첨단 무기가 고물이 되고 그죠? 아군이 적군이 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데 아니 그러면 말이죠. 첨단 무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 있죠. 재래식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첨단 레이더와 뭐 미사일 개발 뭐 탑재 이거 대신 그냥 휴대용 발전기를 탑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거 아이디어 기발한데. 옛날로 가는 거예요. 활 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돌 던지고. 예.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네. 미국에서 2015년도에 소설로 나왔습니다. 아, 소설로? 그 제목이 유령함대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현실적인 소설이죠. 아, 현실적인 소설. 예. 네. 그리 머지않은 미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장,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커들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철통 같은 보안 체계가 뚫렸고 첨단 무기 체계 역시 무용지물.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해법은 과거로의 회귀, 퇴역 군함들이 반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 개그맨께서 하신 말씀도 네네. 타당하고 근데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사이버 공격이 무섭다고 해서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워?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은 첨단 무기로 이렇게 공격하는데 재래식 무기는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일은 그 사이버 위협 취약점들을 없애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기술, 절차들을 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로 믹스 전략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우리가 공격받아서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재래식 무기 체계 이런 것들도 갖춰놔서 여기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좀 네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사이버 전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박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추진 현황에 대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9년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는 그 기조 하에 국방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 절대 우위를 확보한다라는 목표 하에 국방 사이버 안보 정책서를 개발했는데요. 네. 그 안에는 4가지 큰 그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무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력을 정예화, 전문화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그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사이버에 관련된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그 2019년 사이버라고 하는 것을 합참 중심으로 사이버 작전사로 개편하고 학참 중심으로 사이버에 대한 임무 수행 체계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사이버 특기를 만들어서 사이버 쪽에서만 일을 해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사이버에 대한 역량 강화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버 작전사하고 각군 사이버 작전센터의 인력을 2배로 이렇게 늘리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첨단화된 사이버에 대한 전력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사이버에 대한 공방 훈련 체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조기의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이러한 활동들을 이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 박사님께서 그런 체계를 다 정리해놓고 지금 다시 칼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책임감이 좀 더 다른 분보다 무거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애프터 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해주셔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박사님 해주시죠. 네, 그 의미는 우선은 우리 군의 무기 체계를 보면은 대부분의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에서 사이버라고 하는 것을 지해, 공, 우주와 더불어서 전장 영역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 수행 체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것이 합참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사이버를 전장 영역으로 보고 지상 공격, 해상 공격, 공중 공격, 우주 아니면 사이버 공격으로 같이 고려하는 그러한 요소를 지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민간에서는 사이버를 정보화 또는 보안의 영역으로 보지만 군에서는 사이버를 작전 영역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지해공 우주와 같이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공간이 같이 모아져 가지고 예.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체계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 수행 체계 정립.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필요성을 절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일각에서는 아예 사이버 안보 전담 정부 부서를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합참 중심의 사이버 작전 수행 체계는 첫 번째로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개편해서 이제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사령부가 각 군의 사이버 작전 센터를 작전 통제를 해서 어떤 전체 사이버 작전의 합동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교리나 기술,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역을 한 지 한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네.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현재 손도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고 눈도 가려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거는 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드러난 뒤 우리 군은 대군 신뢰 회복과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사이버 사령부 부대 명칭을 사이버 작전 사령부로 변경했으며 심리전 기능을 폐지해 정치 관여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좀 더 사이버 사령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법률 이런 것들을 보장해서 진정 우리 국가의 사이버 영토를 지키는 그러한 부대로 거듭나게 하는 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이제 군이 고수해온 폐쇄성을 버리고 민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거의 동의합니다. 100% 완전 네네. 동감하시는 네, 겁니다.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 국방부는 실리콘밸리에 국방혁신실업사업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 기술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우리 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방 개그맨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데 국방부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급했네요. 예. 자,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그 역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방 실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국방 실험 사업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은 국방 유실험 사업인데요. 유는 이제 유비쿼터스입니다. 근데
이것의 그 시작점은 언제냐면 2007년도에 그때 당시 정통부와 국방부가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민간에 상용화된 기술을 군에 적용해서 좀 빨리 적용해서 이제 군에 확산시키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군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종합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로 이제 2007년에 시작했는데 2010년에 국방정보화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국방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2018년까지는 매년 이제 15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했는데 그 역점을 뒀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2019년에 77억, 2020년에는 100억으로 예산을 확대를 해서요. 네. 실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첨단 기술도 적용해보자. 그래서 그 적용해서 그 유용성이 확보가 되면 확산하자.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그 기술이 발전된 기술로 인해서 모든 게 요즘에는 기술이 전략을 끌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걸 찾아보자라고 한 겁니다. 특히 사이버나 정보보호 쪽에서 그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면 이 유실험 사업의 결과로 나온 게 사이버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 차단 체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출입 통제 체계라든가 모바일 통제 체계 같은 경우는 유실험 사업으로 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산도 막 이렇게 갑자기 급증되고 그랬습니다. 네, 네, 네. 중요한 지금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김 교수님 그래도요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빠르게 도입해야 되고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나 조언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국방문민화는 이제 대세죠. 민간의 좋은 자원들을 군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는 지금 시대 정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 장교나 이제 국방부 공무원들은 사실 빠르게 변하는 IT 분야를 다 습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군에 있는 장교나 위탁 교육도 많이 늘려야 되지만 국방부 공무원이나 군무원들은 예산, 법률 그리고 이 IT 스페셜리스트를 매니지하는 매니저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노든 사건 보면 아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외주를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확립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 기술적 속도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민간 자원들과 업체들과의 어떤 그런 도입과 그들을 경쟁시킴으로써 굉장히 많은 신기술들을 빠르게 유입해서 우리 본연의 임무, 국방부 공무원들 장교들은 이들을 매니지하고 컨트랙하고 이들을 관리 통제하고 본연의 안보 전략서를 세우고 국회랑 법률을 토의하는 이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고 IT 스페셜리스트는 그들이 경쟁을 통해서 새롭게 국방부한테 사업을 딸 수 있는 미국식 방식의 네. 개념을 빨리 도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수 인력 확보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 늘 하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 아닙니까? 그죠? 국제적인 해킹 대회에서 우리 팀이 우승했다는 소식을 이제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인재들 뭐 군 면제입니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인지 이게 과제인지 저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 과제냐면 사실은 그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이버에 대한 인재들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들은 좀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어떠한 역할들은 그와 다른 영역의 이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획득하는 인력을 교육해서 다른 데 활용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19년 사이버 특기를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사이버 특기를 신설해가지고 다양한 역할에 적재적소, 그러니까 인력은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위에 맞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우수한 인력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여기 상위에 입상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능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인력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해야 되는데 유입하는 요건들이 별로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네. 사이버 특기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그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우수한 인력을 네. 확보하고 또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우수한 인력들이 하는 일이 도전적이고 명예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그 능력과 기여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금전적, 또 진급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군인이 명예를 먹고 산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사 시스템, 또 공급 체계 이런 것들은 그거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다. 네. 계속해서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전력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인데요. 전력 분야 강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이버 전력이 어떤 건지 백신 개발하는 겁니까? 우리 박사님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력이라고 하면 무기 체계라든가 전력 지원 체계처럼 전투력을 발휘하는 수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전력도 무기 체계처럼 마찬가지로 백신도 마찬가지로 그 포함해서 그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것이 사이버 전력입니다. 네. 모든 그 사이버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체계에서부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격과 방어하는 것 그리고 관련된 모든 수단들을 이렇게 완비하는 것이 사이버 전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려면 전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투기가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전투기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거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그냥 뭐 16대 0으로 이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이버전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이 여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전력의 확충의 중요성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이버 전력은 이거 재미난 질문이죠. 어느 나라가 최고일까요? 이 네. 사이버 이 세계 사이버 전력 순위 탑 5를 꼽는다면 이런 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흥미 있습니다. 대한민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내셔널 사이버 파워 인덱스 2020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1위 미국, 네. 2위 중국, 3위 영국, 4위 러시아, 5위가 네덜란드, 네. 우리는 16위입니다. 이 30위권 안에는 북한 보이질 않고. 근데 이제 이 기준이 사이버 능력이라는 거가 공격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정책, 의지, 그리고 통신, 전자 기술의 발전 정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 능력만을 딱 따지고 보면은 북한은 5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격 능력은 북한은 5위다. 네. 5위 안에 드는 5위 안에 든다. 5위 안에 예. 자, 그러면은 권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순위는 어떻게 되실까요? 근데 지표를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 국가별로 사이버 안보, 사이버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할 때 왜 지표에 따라 달라지냐면 네. 어느 지표는 사실 공격을 보는 거고 어느 지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보이고 또 하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대적 비교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2018년 글로벌 그 사이버 안보 지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지지만 영국,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순이고 한국은 거기서는 15위입니다. 이거는 물론 OECD의 대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낙중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보면 그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과 한국은 16위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한 경쟁력 지수가 한 13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버 지수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ICT의 능력을 보면 ICT 능력은 우리가 전 세계 2017년 지표에 의하면은 2위에 올라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정도를 탑 5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떠냐? 네. 북한은 어떠냐 하는데
북한은 사실은 공개된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그 역량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데 우리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가 얘기한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 의하면 이거는 침투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침투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에 이어서 2위가 북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킹 능력, 그러니까 공격 능력에 관해서는 북한도 상당히 상위 수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형태가 된 거지만 북한은 공격 능력만큼은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북한은 국가 규모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놀라운 사이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또 비결이 뭘까요? 또 우리 군이 접목하면 좋은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최 의원. 예, 두 가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력 충원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등학생 남녀 불구하고 졸업하면 군대에 갑니다. 군은 그 인력 중에 고르고 해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8200 부대와 같은 사이버 부대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네. 국가의 탑 수준의 그런 인력들을 사이버전에 배치하니까 그런 능력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 당이 어떤 통제하는 인력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국가 안보 차원의 사이버 작전입니다. 사이버전 그 중에서도 공격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격 같은 경우에는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를 찾아보면은 부시 대통령이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인수인계 했을 때 군사작전 두 개의 군사작전을 직접 대면에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란의 우라늄 정제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이렇게 인수인계해주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를 직접 승인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이버전은 단순히 전술 부대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차원 그리고 최고의 리더십이 관여하는 그런 그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북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리더십의 관심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관심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인력 충원 시스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제일 와닿는 게 이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당면한 안보 위협을 국민들이 네. 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네요. 네. 점점 그래서 이제 디지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주변국의 동향, 움직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술 우위를 가진 국가들끼리 뭐 기술적 패권 체제를 유지한다, 뭐 동맹 체계를 뭐 구축한다, 뭐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이런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변국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사실 그 최 의원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정책이 혹은 이제 제도약을 하려는 과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사이버 주특기를 부여를 하고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이버 암호 전문가, 정보 전문가, 뭐 이런 사이버 엔지니어 전문가 하는 특기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미국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급기야 사이버를 독립된 병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보병, 포병, 기갑 같이 19년도부터는 별개 병과로 지금 만든 수준이고요. 또 추가로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4대1 비율로 비전투 수단의 80%를 투자를 해야 된다. 교육, 예산, 인력을 얘기한 것이죠. 러시아는 뭐 우리 윤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미 굉장히 많은 관심을 사이버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이버 기술로만 본 게 아니라 여론전, 정보전, 심리전의 하나로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네. 보기 때문에 이게 일상의 전쟁이라는 것이요. 365일 24시간 전쟁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러시아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투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분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주변국 동향도 잘 파악하고 우리의 현주소를 잘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이버 전장 준비를 위해서 예방적 대응에서 나아가서 사이버 회복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저조차도 지금 사이버 회복력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이버 회복력이란 무엇이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갖춰가야 되는지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회복력은 이제 사이버 탄력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사이버 레질리언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의냐면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방해를 받을 때 방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견딜 수 있으면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 이러한 능력이 사이버에 대한 그 회복력이다. 사실 그래도 어렵죠. 네. 그게 뭐냐면 침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예방하고 침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탐지하고 어떻게 그 시점에서 어떻게 탐지하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교정 복구할 거냐. 이러한 것이 사이버에 대한 회복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그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원하는 능력을 발생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거나 약해진 부분은 빨리 회복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이버에 대한 회복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발 계획 플러스 대응책 네. 이게 바로 사이버 회복력이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전장, 사이버전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당부와 다짐 말씀이 있다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선결 과제부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버 사령부를 정치에 관여하는 양날의 검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가 차원의 안보 자산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선결 과제고요.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법 개정하고 어떤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해서 우리의 사이버 사령부가 제대로 능력을 갖춰서 우리 육해공뿐만 아니라 사이버 영토를 함부로 누구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 역할 증진. 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역시 핵심은 이걸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을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 확충해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두 번째는 미국과의 절대적인 협력입니다. 지금 네. 미국에서 사이버 우주 분야 협조가 많이 오면 저도 이제 국방부 합참에 자문을 하다 보면 기술적인 결박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움츠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희의 이제 기술 경쟁력을 묶어놓으려는 것이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뭐 완전히 없진 않겠지만 지금 한미 정상회담 보시면 원전 수출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전반적인 협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부분들을 양보받은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어떻게 하면 득을 취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해서 미국과는 미국 본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 관련한 훈련들도 실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꼭 한국이면은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이버 강군으로 도약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숙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민간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하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보안을 좀 강화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 경영자의 관심이 중요한 요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마찬가지고 군도 장관님이 사이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정보화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장관님 주간 회의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국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신문에 뭐가 나오면 그것도 물어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최고 경영자인 대통령님 관심, 그다음에 그 장관님 관심 이것이 사이버 강군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무엇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냐면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실행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고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군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지만 조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협력입니다. 꼭 국제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버라고 하는 건 우회 공격도 많고 네. 그리고 우리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에 대한 현상이라든가 사이버에 대한 있었던 모든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는 공유 체계를 그 기관들 간에 잘 활용한다면 긴밀히 협조한다면 이런 부분 그 강군 육성에 더 빨리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한 협조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잠깐만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요점 정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줄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자, 사이버 안보는 땡땡땡이다. 사이버 안보는 블루오션이다. 오, 좋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사이버 안보는 발등의 불이다. 오. 마지막 우리 박사님. 사이버 안보는 국가의 생존이다. 이 세 분의 사이버에 대한 사랑이 넘칩니다. 아주 열정이 대단하세요. 네. 네, 이렇게 갈수록 우리 일상은 물론이고요. 우리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사이버 위협이 정말 증폭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고 경영자의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어떤 인식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군 사이버 강군 육성을 위해서 좀 더 군이 선제적이고 또 체계적인 어떤 역할을 더 해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세 분 전문가들의 조언도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다 신중하고 신속한 전략과 추진이 필요한 때 사이버 강군을 향한 우리 군의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수고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군인 가족을 지키는 나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대기자님, 자, 기자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군인 가족을 지키는 나라. 군인 가족을 지키는 나라. 이것이 바로 군 주거 정책 종합 발전 계획 비전. 아하, 그럼 임무 수행에 전념하는 직업군인과 가족들에게 스위트홈 지원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아, 그럼 혹시 군 관사보다 민간 주택 코드를 원한다면요? 당연히 오케이. 직업군인을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군 주거 정책 궁금하면 모다 국방 포커스!